예, 안녕하십니까. PC볼입니다. 오늘은 이제 전자계산기 조직운용기사 필기 이론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운영체제에서 이제 기억장치 관리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기억장치 관리는 이제 주기억장치, 가상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 기억장치 계층은 일단은 이제 큐넷에서 받은 그 시험 출제 범위에는 이제 기억장치 계층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실제로 기출 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루지는 않고요. 상과목 때 컴퓨터 구조에서 이제 기억장치 계층은 다룬 적이 있으니까는 그 부분을 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주기억장치랑 가상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는 이제 이때 것 다 다뤘던 내용인데 이때 것 이제 좀 하드웨어적으로 좀 접근을 했다면은 이제 운영체제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그거 좀 다른 관점에서 이제 오늘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기억장치에서 제일 중요한 주기억장치를 먼저 보겠습니다. 메인 메모리. 일단은 그 주기억장치는 이제 현대 컴퓨터 시스템 운영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일단은 주기억장치가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것들을 모두 담고 있는 메모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중요하지요. 그 램을 이제 떼면 컴퓨터 부팅 자체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도식된 자료를 보면은 이게 이제 주기억장치다. 그러면 이제 운영체제가 여기 있죠. 운영체제라 하면 저번 시간에 배웠지요. 그 바로 커널입니다. 커널. 여기가 커널입니다. 커널. 커널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운영체제가 제공해주는 서비스, 운영체제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곳이고, 이제 다른 일반 프로그램, 그냥 응용 프로그램인지 사용자가 직접 접근은 할 수 없고, 시스템 콜을 통해서 그 커널에 접근할 수 있다고 했죠. 시스템 콜은 그 운영체제의 그 커널에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보면 되고, 이거 이제 복습 차원에서 다시 얘기했고, 여기 보면 이제 주소가 이제 0번지에서 마지막 주소 이렇게 있다면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상위 주소에 커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윈도우즈라든지 그 다음에 리눅스들 이렇게 대표적인 운영체제들이 다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이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모든 운영체제를 아는 건 아니니까는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 주기억 장치에 이제 증제되는 프로세스가 주기억 장치에 오기 전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나 그거는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한번 보면은 이거 이제 1회차 때 그 프로그래밍 그 1회차 수업 때 했던 내용인데 되게 자주 나오죠. 이게 이제 1과목에서도 나오지만은 지금 4과목 운영체제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다시 보면은 이제 소스 코드가 소스 코드가 이제 컴파일러를 통해서 컴파일이 되면은 목적 코드, 오브젝트 코드가 형성이 되고 오브젝트 코드들을 링크가 이제 엮어서 뭘 하냐? 여기서 생성되는 게 있는데 링크가 만들어내는 게 실행 파일입니다.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면은 로더가 이 실행 파일을 실행시키죠. 실행시킨다는 의미가 바로 주기억 장치에 등재시킨다는 것, 적재시킨다는 것. 이게 올리는 게 실행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더의 역할이 이 링크가 이제 만들어 놓은 실행 파일을 주기억 장치에 적재시키는 게 로더의 역할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각자의 이제 프로세스가 여러 가지가 이제 동시에 실행이 되고 있는데 이 메모리에서 각자 프로세스의 영역은 이렇게 기준이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는 이제 이 기준이 뭐냐? 이게 바로 베이스 레지스터입니다. 베이스 레지스터고 베이스 레지스터고 이제 여기서 플러스 상한 레지스터. 이건 이제 리미트 레지스터가 이래서 자기의 영역을 나타냅니다. 이런 자료들이 어디 있냐?
저번 시간에 배웠던 PCB. 이제 각각의 프로세서들은 PCB라는 이제 메모리 제어 블럭이라는 걸 다 가지고 있다고 저번 시간에 배웠죠. 여기서 이제 PCB에는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를 배웠었고, 그 중에서 이제 메모리 제한 영역에 보면은 베이스 레지스터와 리미트 레지스터의 값이 있죠. 이 베이스가 아까 이제 기준 레지스터, 리미트가 이제 상한 레지스터. 이걸로 그 주기억 장치에서 본인의 영역을 이렇게 영역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페이지라든지 세그먼트 같은 거는 또 오늘 또 배울 내용이고요. 일단은 뭐 대략적으로 주기억 장치는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기억 장치를 이제 프로세서들한테 이제 할당을 해주는데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라든지 규칙이 있겠지요. 그 중에서 이제 동적 메모리 할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적이란 말은 뭐가 막 변한다는 말이겠죠. 바로 이제 파티션의 크기가 변하는데 그게 가변 파티션 기법이라고 해요. 프로세서를 메모리의 가변 크기 파티션 기법에 할당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인데, 어떤 거냐면은 이런 예를 보면은 여기 이제 주기억 장치가 이렇게 있다. 현재 이제 꽉 차 있네요. 위에 프로세서가 3개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변 파티션은 이제 그 하나의 파티션에 하나의 프로세서가 이렇게 할당되고, 그 파티션의 크기는 프로세서가 필요한 용량의 크기만큼 이렇게 가변적으로 이렇게 할당이 되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위에는 이제 커널이고 OS가 차지하고 있는 커널 부분이고, 이 밑에 이제 프로세서 3개가 이제 실행 중인데, 이렇게 프로세스 8이 그 자기의 임무를 마치고 종료된다든지 뭐 터미네이티드가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종료되고 없다. 그러면 이렇게 빈 공간이 발생하게 되죠. 이 빈 공간을 이렇게 이번에는 이제 프로세스 9라는 게 들어와서 차지를 하고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빈 공간을 다른 프로세서가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프로세스 5가 임무를 마치고 종료가 되면 여기도 이제 빈 공간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크기에 적절한 프로세서가 이제 이게 메모리를 할당하고 실행이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빈 공간이 중간중간에 생기게 되는데,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을 이제 홀이라고 불러요. 메모리 홀이라고 부르고, 이게 홀이 바로 사용 가능한 메모리 블록들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도 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테고, 방금 봤던 이런 가변 파티션 기법은 그 가변 분할 기억 장치 할당 아니면은 세그멘테이션 기법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직 응용기사 시험에서는 이 용어를 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변 파티션 기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좀 이게 파티션이 이제 크기가 변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더 이해가 좋기 때문에 제가 이 용어를 썼는데, 그 문제에서 이제 보는 이런 용어들이 세그멘테이션이라든지 가변 분할 기억 장치 할당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아, 이게 가변 파티션 기법이구나. 파티션 크기가 프로세스의 크기에 만큼 동적으로 이렇게 할당이 되구나, 가변적으로 할당이 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문제 풀기가 훨씬 좋습니다. 그럼 이제 메모리 할당을 하는데, 일단은 한정된 자원에 진짜 많은 프로세서들이 서로 실행이 되려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어떤 프로세서한테 어떻게 이제 메모리를 할당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것을 배우게 될 텐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험에서 항상 나오는 거니까는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뭐 이름 그대로니까요. 먼저 이제 퍼스트 핏, 최초 적합은 이제 탐색을 해서 이제 할당을 받을 장소를 탐색을 해서 처음 발견된데 첫 번째 사용 가능한 가용 공간에 바로 할당을 하는 게 이제 퍼스트 핏이고, 그 다음에 베스트 핏은 최적 적합. 이제 싹 탐색을 한 후에 사용 가능한 공간 중에서 가장 작은 데를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가용 공간이 아주 작은 가용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베스트 핏이고, 그 다음에 워스트 핏은 이제 최악적 합이라고 해서 가장 큰 공간, 탐색을 하고 나서 제일 큰 공간에다가 그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공간들은 방금 본 그 홀을 말합니다. 홀 메모리에서 남은 가용 공간이 이제 충분히 커서 이제
그 할당을 해주고 나서 그 남은 가용 공간을 다른 프로세서에도 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워스트핏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시를 한번 보면은 이제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위에는 이제 커널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겠죠. 운영체제 가지고 이렇게 이게 지금 사용 중인 데는 이제 다른 프로세서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고, 이제 빈 공간, 이제 메모리 홀이 여기 50K, 400K, 200K 이렇게 있다.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이라고 할 때 이제 150K의 작업을 요구할 때, 그러면 먼저 퍼스트 핏 방식으로 찾으면은 150K니까는 일단은 순차적으로 첫 번째 1번 할당력을 보면은 50K라서 용량이 너무 작지요. 150K가 들어가야 되니까는, 그래서 패스하고 두 번째에서 이제 400K 충분히 들어가니까는 퍼스트 핏은 뭐 무조건 처음 발견되는데 바로 할당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퍼스트 핏은 이제 2번을 할당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베스트 핏 방식으로 찾아보면은 베스트 핏은 이제 쭉 탐색을 하고 나서 제일 작은 거, 들어갈 수 있는 데 중에서 제일 작은 거 하면 50K는 양이 너무 작아서 안 되고 400K랑 200K가 있는데 150이 들어갈 수 있는 데 중에서 제일 작은데 200K겠죠. 그래서 베스트 핏은 이제 3번을 할당받게 되고, 그 다음에 워스트 핏, 최악 적합은 이제 그 사용 가능한 데 중에서 제일 큰 공간이니까는 이제 당연히 이제 2번 영역이 되겠지요. 이렇게 되게 간단합니다. 간단하니까는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됩니다. 기출 문제를 한번 보면은 주기억 장치 배치 전략 기법으로 이제 최초 적합 퍼스트 핏 방법을 사용한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기억 장소 리스트에서 10K 크기의 작업은 어느 공간에 할당되는가? 10K. 이제 퍼스트 핏이니까 처음부터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처음에 이제 OK. 여기는 10K보다 작으니까 이게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와서 15K. 충분히 들어갈 수 있네. 그러면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지요? 그럼 이제 단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편화는 이제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단편화 그 번역을 좀 어렵게 해놔가지고, 프래그멘테이션 이게 이제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분열이란 뜻이거든요. 분열이라든지 뭐 분열된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뜻이겁니다. 원래 원뜻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훨씬 더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 이래 단편화라고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외부 단편화는 이제 external fragmentation. 이거는 이제 유휴 공간들을 모두 합치면 충분한 공간이 되지만 그것들이 너무 작은 조각들로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서 사용할 수 없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식한 걸 보면은 지금 이제 파란색 부분 200K 사용하고 있고 150K 사용하고 있고 100K 사용하고 있고, 여기 이제 빨간 부분이 이제 메모리 홀인데 여기 부분이 이제 80K 남았고 50K 남았고 70K가 남았습니다. 그럼 총 합치면은 보자, 130에 200, 200K나 남아있죠. 200K나 남아있지만은 100K 프로세서를 이렇게 할당을 하려고 해도 지금 100K보다 큰 공간이 없어서 남은 전체 공간은 200K나 되는데 100K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이제 외부 단편화, external fragmentation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 이제 상식으로 알고 넘어가실 거는, 이건 시험에는 안 다루는데, 50% 규칙이라고 해서 이제 최초적합, 퍼스트 핏의 경우에는 이제 통계적인 분석을 해보면 N개의 블록이 할당되었을 때 0.5N개의 블록이 외부 단편화 때문에 이제 손실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메모리의 3분의 1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외부 단편화 때문에 퍼스트 핏만 쓰면은 이런 거는 이제 상식으로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또 내부 단편화 internal fragmentation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고정 분할 기억 장치 할당에서 발생합니다. 방금 거는 이제 가변이고요. 가변 분할이고, 이것은 이제 분할되어 할당된 크기와 프로세서 크기 사이에 남는 부분을 말하면 이 역시 사용이 못 되는 부분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고정 분할이기 때문에 이 파티션의 크기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100K, 100K, 100K 정해져 있고,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 80K짜리 프로세서한테 이제 파티션 하나를 할당을 해줬다. 그러면 이제 고정 크기이기 때문에 이제 100K를 주는데 사용은 80K하고 남은 부분 20K는 이제 사용을 안 하고
다른 프로세스도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부분 게 내부 단편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정 분할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파티션보다 큰 게 들어오면은 연속된 파티션을 이렇게 영역을 이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120 같은 경우에는 이 100 차지하고 그 다음 100에서 이제 20 부분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80K나 남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모리 홀 부분은 다른 프로세서가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내부 단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냐 내부냐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헷갈릴 수가 있는데 기준을 어디다 잡는가 하면은 기준을 파티션에 두면 됩니다. 파티션. 지금 이제 외부 이게 동적 분할, 그게 이제 방금 내가 용어를 일부러 그걸 쓴 게 가변 파티션이라고 했죠. 가변 파티션.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고정 파티션이거든요. 고정 파티션. 그러니까 가변 파티션이기 때문에 얘네들 이제 프로세서 크기만큼 파티션의 크기가 이렇게 딱 정해집니다. 그게 가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각각이 이제 파티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고정 파티션 같은 경우에는 파티션이 이제 고정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얘가 파티션입니다. 100K씩. 이것도 100K인데 넘어가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크기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내부냐는 파티션 내부에서 발생한 단편화를 내부 단편화라고, 파티션 외부에서 단편화 형상이 나타난 것을 외부 단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헷갈리시면은 이제 파티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은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우고 기출 문제를 하나 보면은 빈 기억 공간의 크기가 이제 20K, 16K, 8K, 40K일 때 기억 장치 배치 전략으로 이제 베스트 피스 사용합니다. 베스트 피스 사용해서 17K의 프로그램을 적재할 경우 내부 단편화는, 일단은 베스트 핏이기 때문에 베스트 핏은 탐색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영역 중에서 제일 작은데, 보면은 16K는 작으니까는 17K보다 작으니까는 안 되고 8K도 안 되고 20하고 40 중에서 작은 거 40K에 이제 적재가 되겠죠. 40K에 17K가 이렇게 사용이 되면 남은 3K가 내부 단편화가 됩니다. 내부 단편화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별로 안 어렵지요? 그러면 이제 그런 단편화라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도 이제 외부 단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하나 보면은, 이제 압축 팩션, 컴팩션이란 방법이 있어요. 이 압축한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 사용할 때 압축을 많이 하잖아요. ZIP 파일로 압축을 한다든지, 동영상에서 이제 MPEG 기술도 이제 압축 기법이고, 그거랑은 다른 겁니다. 그 파일을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압축하는 거는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 조금 알고리즘이 복잡해요. 그거는 되게 고급 프로그래머들이 하는 거고, 여기서 압축은 어떤 거냐면 메모리 모든 내용을 이제 한 군데로 몰아가지고 모든 가용 공간을 다른 한 군데로 몰아서 큰 블럭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게 재배치인데, 이때 재배치가 어셈블 또는 적재 시에 이제 정적으로 행해진다면 압축은 실행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셈블 또는 적재 시에 정적으로 행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거에서 이제 주소 지정 방식, 그래서 이제 직접 주소 지정 방식. 컴퓨터 구조에서 이런 걸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건 프로그래밍에서도 나오고, 그거를 말해요. 그 중에서 이제 상대 주소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참조 주소라든지 여러 가지 그때 주소 지정 방식이 있었는데, 이거 직접 주소 지정 방식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머가 코딩을 할 때 물리적인 주소를 지정해 버리는 거예요. 주소를 이렇게 넣는 거.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걸 의미해요.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할 때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을 해버리면은 당연히 이거 압축 재배치를 할 수가 없죠. 프로세서를. 그거는 이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미 주소를 지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걸 말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압축 기법이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감각적으로만 보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지금 메모리에 지금 빨간 부분이 이제 프로세서가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파란 부분이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띄엄띄엄 있으니까 이 빈 공간들은 사용하기가 좀 어렵겠지요. 진짜 이 빈 공간보다 작은 프로세스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큰 프로세서를 사용할 수가 없는데 얘네들은 여기 말대로 한 군데로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재배치를 하게 되면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커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덩치가 큰 프로세서를 적재해서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바로 컴팩션 압축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관련된 문제를 보면은 다음 기억장치 관리에 대한 설명에 가장 부합하는 기법은, 그래서 이제 기억장치 관리에서 프래그멘테이션을 단편화를 해결하기 위해 컴팩션을 실행하여 압축을 실행해 가지고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주소를 새롭게 지정해 주는 기법이다. 이게 이제 재배치입니다. 그래서 이걸 재배치 기법이라고도 부르고 컴팩션 압축 기법이라고 부르고 뭐 그럽니다. 압축을 여기서 말하는 압축을 한다는 게 이걸 재배치한다는 말이니까요. 그 말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 단편화, 외부 단편화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이 이제 페이징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징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 구조할 때 가상 메모리를 다룰 때 페이징을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간단하게 했는데 이게 운영체제에서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페이징은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어려운데 지금 여기 있는 메커니즘을 조금 이해만 하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주소 이렇게 연산하는 함수라든지 이런 것까지 공부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문제는 다루지도 않고 기사 수준에서는 다루지도 않고 이렇게 어떻게 된다 이런 메커니즘 알고리즘을 이해를 하시면은 다 풀 수 있으니까는 그냥 이제 이해한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페이징은 연속 메모리 할당을 괴롭히는 이제 두 가지 문제인 외부 단편화와 압축의 필요성을 이제 피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간략하게 보면은 이제 CPU가 접근하는 주소는 이제 논리 주소고 실제로 이제 물리 메모리의 물리 주소로 이렇게 변환을 합니다. 변환하는 과정에서 이런 걸 어디서 하냐?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변환하는 과정을 관장하는 데가 MMU입니다. MMU는 컴퓨터 구조 때 배웠지요. 메모리 관리 장치. 이 MMU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는 이제 논리 주소와 물리 주소를 변환하는 과정을 솔직히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CPU도 그냥 이 논리 주소를 진짜 주소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MMU가 하는 일이 이렇게 변환하는 건데 논리 주소는요 이렇게 두 가지의 영역으로 다니는데 여기서 P는 뭘 말하냐면은 페이지 번호를 말하고요. 페이지 번호를 말하고 이 D는 물리 주소의 뒷부분인데 페이지 오프셋이라고 부릅니다. 페이지 오프셋. 이거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뭐 듣고 넘기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 오프셋 같은 경우에는 그 물리 주소의 뒷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고 페이지 번호로는 이제 페이지 테이블에서 정보를 찾아요. 이 피수만큼의 이게 그러니까는 이제 페이지 테이블은 그 페이지 번호에 위치에 물리 주소의 정보를 갖고 있어요. 물리 주소의 그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 주소. 그러니까 이 물리 주소의 앞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핑을 시켜서 물리 주소를 만들어내고 이 물리 주소는 이제 물리 메모리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 프레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프레임은 이제 크기가 동일해요. 크기가 동일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는 꼭 무슨 말이냐? 이제 동적 할당이 아니라 정적 할당이 되는 겁니다. 정적 할당이면은 당연히 외부 단편화가 발생 안 할 수밖에 없지요. 예, 이런 원리입니다. 페이징 이런 원리고 연속 메모리가 아니고 이제 물론 논리적으로는 연속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다지만은 프레임은 이제 할당 받는 대로 이게 뭐 이쪽으로 다음에는 이쪽이 할당이 될 수도 있고 다음에는 뭐 이쪽이 할당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순서는 이제 연속적이지가 않지만은 CPU라든지 프로그래머가 볼 때는 연속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신경만 쓰면 되고 이 관련된 변화는 MMU에서 처리한다. 이런 게 페이징의 그 메커니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좀 지우고 지금 여기서 논리 주소랑 논리 주소를 물리 주소로 이렇게 변환하는 과정을 이제 매핑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따위게 이런 것도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당연한 건데 아무튼 이런 거를 이제 매핑한다고 되어 있고 문제를 보실 때 지금 이 문제는 이제 보면은 방금 페이징이랑 별로 관계 없어 보이기도 한데 메커니즘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런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이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보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주기억 장치의 크기가 있다는 8메가. 이 물리 메모리의 크기가 총 8메가고 페이지의 크기가 이제 1KB다. 페이지의 크기가 1KB란 말은 이 프레임 하나의 크기가 1KB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주기억 장치에 놓여질 수 있는 페이지의 수는 프레임이 몇 개 들어가냐? 8메가에 하나가 1KB다. 이거는 문제가 아니지요. 그렇게 되면은 8메가분 주기억 장치 8메가분의 페이지 크기 1KB 나누면 되죠. 8메가는 8000K니까는 8000개가 되겠죠. 8000개. 그러니까 답은 4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처음 보면은 당황을 해요. 처음 보면 당황하고 이거 무슨 공식이 있나 싶어서 이제 틀릴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페이지 크기가 1KB고 이 주기억 장치에 페이지가 이제 이 프레임 크기를 말하니까는 프레임이 몇 개 들어가냐 그냥 나누면 답이네. 뭐 이렇게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가상 메모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상 메모리, 버추얼 메모리는요, 프로세서 전체가 이제 메모리 내에 올라오지 않더라도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법이다. 주요 장점 중에 하나는 사용자 프로그램이 물리 메모리보다 커져도 된다는 걸 말합니다. 가상 메모리도 역시 컴퓨터 구조 때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설명하기를, 이제 가상 메모리는 이제 사용자와 CPU한테 메모리가 큰 것처럼 사기를 치는 거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다. 원리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페이징 기법으로 이렇게 가상 메모리를 형성하고 있어요. 가상 메모리는 일반적으로 물리 메모리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메모리가 양량이 작더라도 더 큰 프로그램도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인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이제 CPU가 페이지 2를 요청을 합니다. 연산에 필요해서. 가상 메모리는 지금 CPU와 사용자에게 사기를 쳐놓은 상황이죠. 내가 이 페이지를 모두 갖고 있다 하고 사기를 쳐놨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줘야 되는데 주려고 하면 이제 물리 메모리에서 꺼내와야 되겠죠. 물리 메모리를 이렇게 메모리 맥을 통해서 발견을 하고 이걸 이제 CPU한테 전달을 해주면은 성공을 하는 건데 그런데 가상 메모리는 물리 메모리보다 기본적으로 용량이 작기 때문에 없을 수가 있잖아요. 없을 때는 이제 그때 백업 장치 하드디스크 같은 데서 프로세서를 이제 가져와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가져와야 되는 과정을 페이지 폴트라고 합니다. 실제 물리 메모리에 메모리가 없는 상황을 페이지 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폴트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페이지를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페이지 교체가 뭐냐면 페이지 폴트 시에 이제 비어있는 프레임이 없을 때 물리 메모리가 꽉 찼을 때 이제 페이지를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되겠죠. CPU에 이제 보내줘야 되니까는. 페이지 교체를 실시하는데 이때 이제 꽉 찼을 때는 이제 지금 기존에 있는 프로세서를 이제 쫓아내야 됩니다. 백업 장치로 다시 보내야 되는데 이 희생될 프레임을 선정하기 위해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을 가동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페이지 교체인데 이 알고리즘은 뭐 별건 없고요. 이 쫓아낼 걸 어떤 놈을 쫓아낼 것인지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 교체는 또 다른 말로는 페이지 대치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페이지 교체라 페이지 대치라. 대치는 이제 대시 지원한다 뭐 이런 뜻인가. 어쨌든 이거를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에는 이제 4가지 정도만 알면 되고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거는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FI, FO와 LRU입니다. 문제에 항상 기출되는 거니까는 출제되는 거니까는 잘 정확하게 아시면 되고 FI, FO는 뭐 first in, first out 메모리 올라온 지 가장 오래된 걸 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이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기존에 있는 프로세서 중에서 가장 오래
그 주기억 장치에 물리 메모리에 정대되어 있던 거를 쫓아내고 새로운 거를 이제 이렇게 넣는 걸 이제 F5, F5라고 하고 OPT는 이제 앞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을 페이지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을 해서 교체를 하는 건데 이거는 구현이 굉장히 어렵고 조금 실험적인 것 있습니다. 실험적인 겁니다. 그냥 이름만 알고 있으면 되고 LRU는 이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겁니다. 무조건 오래 있었다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 오래 있었어도 자주 사용되는 거면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GPU가 또 그 요구할 확률이 높으니까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자주 CPU가 자주 사용 안 하는 것들 이거는 뭐 있어도 다시 사용할 확률이 적으니까는 그런 것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는 페이지 교체하는 걸 LRU 방식이라고 하고 NUR은 그 가장 사용 빈도가 작은 것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노란 걸로 표시한 거 이거 두 가지니까는 이거는 이제 따로 공부를 할 거고요. 지금 이런 페이지 대치 상황 때문에 이런 상상이 이제 자주 일어나는 거를 이제 스레싱이라고 해요. 반복해서 페이지 폴트가 발생해서 이제 가도하게 이제 페이지를 교체해야 되는 이제 작업이 생기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 시스템에 가부가 걸리겠지요. 이런 현상을 이제 스레싱이라고 합니다. 스레싱은 한마디로 이제 페이지 교체, 페이지가 그러니까는 물리 메모리 없는 이런 부재율이 높을 때 스레싱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이 스레싱은 자주 나옵니다. 프로세서 간의 메모리 경쟁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페이지 폴드가 발생하여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하는 형상은 답은 2번이겠죠. 스레싱. 그럼 이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 중에서 F5, F5를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한 알고리즘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항상 나오는 거니까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3개의 페이지 프레임을 가진 기억 장치에서 페이지 요청을 다음과 같이 페이지 번호 순으로 이 순서대로 요청을 했을 때 교체 알고리즘으로 F5, F5 방법을 사용한다면 몇 번의 페이지 부재,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는가? 단 현재 기억 장치는 모두 비어 있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이제 3개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이제 프레임을 이제 그려보면은 페이지 프레임이 이렇게 있겠지요. 이렇게 있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있고 F5, F5 방법으로 이 순서대로 있으니까는 먼저 처음에 2를 요청하겠지요. 2를 요청을 하면은 지금 뭐 비어 있으니까 당연히 없지요. 그래서 2를 일단 적재를 하면서 비어 있었으니까 비어 있었던 게 페이지 폴트입니다. 페이지 폴트는 살리면서 하면 돼요. 한번 발생했고 없었으니까는 그 다음 요청이 3번 3이고 없었으니까는 페이지 폴트 발생했고 그 다음 2는 있습니다. 있으니까는 페이지 폴트 발생 안하고 그 다음 거 1은 없으니까는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하고 1을 가져오고 그 다음 5가 없지요. 그래서 페이지 폴트 발생하고 5를 어디다 넣으냐 F5, F5니까는 맨 처음 온 거를 쫓아내면 됩니다. 얘를 쫓아내고 이 자리에 5를 놓고 그 다음 2가 없지요. 방금 쫓겨나서 2가 없지요. 그래서 2가 없으니까는 페이지 폴트 발생을 하고 그 다음 오래된 3을 쫓아내고 이기에 2를 놓고 그 다음 4도 없지요. 지금 4도 없으니까는 페이지 폴트 발생을 하고 4를 여기에 넣으면서 1을 쫓아내고 그 다음 요청한 게 5는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폴트 발생 안 했고 그 다음 3은 없네요. 3이 없으니까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했고 3을 여기다 넣으면서 제일 오래된 5를 쫓아내고 그 다음 2는 있습니다. 2는 존재하니까는 페이지 폴트 발생 안 했고 그 다음 요구하는 게 5는 아까 쫓겨났으니까 없지요. 5를 여기 놓고 페이지 폴트 발생했고 5 놓고 2를 쫓아내고 그 다음 2 넣을 데가 없지요. 그러면 페이지 폴트 발생을 했고 2는 쫓겨나서 없으니까 여기에 놓고 4를 쫓아내고 이렇게 해서 페이지 폴트는 총 9번 발생을 했네요. 이렇게 살리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게 FIFO 좀 번거롭긴 하지만은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FIFO의 조금 특징을 한 게 보면은 보통 보면 프레임 수가 많으면 페이지 폴트율이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서대로 한다 치자. 프레임이 3개 있을 경우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프레임이 이렇게 3개가 있고 이 순서대로 요구를 한다 했을 때 페이지 폴트 이렇게 적어 놓고 여기에 처음에 1이 들어오고 페이지 폴트 한번 발생했죠. 그 다음 2 없으니까는 페이지 폴트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3도 없으니까는 페이지 폴트 발생하고 3을 이 자리에 놓고 그 다음에 4가 없으니까 페이지 폴트 발생을 하고 오래된 1을 쫓아내고 4를 이 자리에 놓고 그 다음 1도 없으니까는 페이지 폴트 발생을 하고 2를 쫓아내고 여기다가 1을 놓고 그 다음 2가 지금 없으니까는 3을 쫓아내고 여기다가 2를 놓고 페이지 폴트는 발생했고 그 다음 5도 없지요. 지금 4 쫓아내고 5 놓고 페이지 폴트 발생을 하고 그 다음 1은 있으니까는 페이지 폴트 발생 안 했습니다. 그 다음 2도 있으니까 페이지 폴트 발생을 안 하고 그 다음 3은 없으니까는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했고 여기다가 놓고 얘는 쫓아내고 그 다음 4도 없으니까는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했고 이거 쫓아내고 4를 놓고 그 다음 5는 있으니까 페이지 폴트 발생 안 했지요. 그래서 프레임이 3개일 때는 이제 페이지 폴트가 9번 발생을 했습니다. 9번.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페이지 폴트가 프레임 개수가 많으면 페이지 폴트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똑같은 걸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프레임이 4개다. 프레임이 4개일 때 얘를 다시 해보면 처음에 1 들어오고 페이지 폴트 이거 프레임이 4개일 때의 페이지 폴트를 다시 쓰면은 이제 1개 발생했고 그 다음에 2 페이지 폴트 발생하고 그 다음에 3 페이지 폴트 발생하고 그 다음에 4도 페이지 폴트 발생하고 그 다음 1은 있으니까 페이지 폴트 발생 안 합니다. 2도 있으니까는 발생 안 하고 그 다음 5는 없지요. 그러면은 페이지 폴트 발생을 하고 이거 쫓아내고 그 다음 다시 1이 왔으니까 1이 없으니까는 페이지 폴트 발생을 하고 1을 여기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2가 방금 쫓겨나고 없으니까는 2를 넣어주고 페이지 폴트 발생하고 그 다음 3도 없으니까는 얘 쫓아내고 3 놓고 페이지 폴트 발생하고 그 다음 4도 없으니까는 이거 쫓아내고 4 여기다 넣고 페이지 폴트 발생하고 그 다음 5도 방금 쫓겨나서 없으니까는 얘 쫓아내고 5 놓고 페이지 폴트 발생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페이지 폴트가 10번 발생합니다. 신기하죠? 일반적으로 프레임이 많을수록 페이지 폴트가 적게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프레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페이지 폴트가 더 많이 발생했어요. 이거를 벨레디의 모순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프로세스에 프레임을 더 주었는데도 오히려 페이지 폴트율이 더 증가하는 현상 이런 모순도 발생을 하니까는 이 상식으로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LRU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문제 바로 풀면 됩니다. LRU는 이제 가장 사용한 지 오래된 거를 쫓아내는 겁니다. 문제를 읽어보면은 4개의 페이지를 수용할 수 있는 주기억 장치가 있다. 프레임이 4개란 말이죠. 초기에는 모두 비어있고 다음에 순서대로 페이지가 참조될 때 LRU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몇 번의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는가, 결함이 발생하는가 순서는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아까처럼 풀어보면은 일단은 페이지 4개를 수용할 수 있다니까는 이제 프레임이 4개가 있을 게고
폴트는 여기다 적을까? 폴트 순 여기다 살리고, 자, 처음에 1이 오고 없었으니까 폴트 발생. 그 다음에 2를 여기 넣어주고 폴트 발생하고, 그 다음 3이 여기 오고 폴트 발생하고, 그 다음 1이 있지요? 1이 있지요? 그 폴트는 발생 안 했습니다. 근데 LRU는 이렇게 실행될 때마다 적어주는 게 높습니다. 제일 오랫동안 사용 안 된 걸 찾아야 되니까 나중에. 그 다음에 2도 있고 폴트는 발생 안 하고, 그 다음에 4는 없지요. 폴트 발생하고 여기 들어오고, 그 다음 또 1 있지요. 폴트 발생 안 하고, 2, 그 다음 2도 여기 있으니까는 폴트는 발생 안 하고, 그 다음 5는 이제 제일 오래된 3을 쫓아내고, 아니 제일 오래된 게 아니고 제일 사용 안 되고 있는 3을 쫓아내고 5를 여기다가 적재를 하면 됩니다. 이것도 폴트가 발생했고, 예, 이래서 이제 5번 폴트가 총 5번 발생을 했네요.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워킹셋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워킹셋은 말 그대로 작업들의 집합, 세트가 집합이니까는 작업들의 집합을 말하는데, 일단은 기본 아이디어는 이제 최근에 이제 델타만큼 페이지 참조를 이제 관찰을 해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래 보면은 예시를 한번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제 특정 시간에 T1에 이때까지 처리했던 델타만큼의 처리했던 것을 보고 여기에서 사용되었던 프로세서들의 집합들, 이게 워킹셋입니다. 그러면은 이 워킹셋을 이제 주기억 장치, 물리 기억 장치에 항상 적재를 시켜 놓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은 페이지 폴트율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시점이 되면 어느 시점이 돼서 T2에서 또 델타만큼의 지난 작업 내역을 보고 여기서 다시 워킹셋이 리셋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3, 4만 쓰였으니까 3, 4가 이렇게 워킹셋이 형성하고 있죠. 실제로 다음에 보면 3, 4, 3, 4 쓰이고 있으니까는 3, 4만 쓰이고 있으니까는 얘를 계속 그 물리 장치에다가 적재를 해 놓으면은 페이지 폴트율이 확 떨어지겠지요. 이런 걸 예상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프로세서가 최근에 델타 한번 페이지를 참조했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서로 다른 페이지들의 집합을 작업 집합, 워킹셋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이제 구역성에 토대를 하고 있습니다. 구역성이라기도 하고 지역성이라고도 번역을 하는 책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캐시 메모리 때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구역성이란 이제 프로세스가 실행되면서 하나의 페이지를 일정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액세스하는 현상을 이제 구역성이라 한다. 이거는 알고 계시고, 기출 문제를 보면은 OS의 가상기억장치 관리에서 프로세서가 시간 동안 자주 참조하는 페이지들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은, 이게 워킹셋입니다. 답은 4번. 그럼 이번에는 보조기억장치에 관련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보조기억장치는 종류가 굉장히 많지요. 자기 테이프부터 해가지고 플로피 디스켓, 그 다음에 뭐 CD-ROM, DVD, 블루레이, 그 다음 요즘에는 주로 SSD를 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뭐 집 드라이브, 재즈 드라이브, 뭐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한데, 이제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HDD,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그 주요 보조 기억 장치로 써왔습니다. 일단은 용량이 크고, 그 다음에 또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이 되어 왔고, 운영체제에서도 이를 기반으로 그 관리 기법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물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드디스크를 뜯으면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원판, 이 실제로 보면 이제 거울처럼 그런데, 이 원판이 이제 플래터라고 부릅니다. 플래터라고 부르고, 지금 이거 그 데이터를 읽는 이거 핀, 이걸 이제 헤드라고 부르고, 이걸 이거 암이고, 암 끝에 있는 이거 읽는 부분, 이거를 이제 읽기 쓰기 헤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암들을 이렇게 모아 붙잡고 있는 이 부분을 암 어셈블러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 플래터가 어떻게 나눠지냐, 그 자료가 이제 기록되는 플래터에서 이렇게 트랙처럼 생겼죠. 말 그대로 트랙입니다. 이게 이제 도너츠 모양, 이 원을 트랙이라고 부르고, 이 트랙을 이렇게 조각조각 낸 거를 섹터라고 부르고,
섹터라고 부르고, 이 같은 그거에 그 같은 트랙에 이런 집합, 이거 그러니까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원통이라고 했을 때 높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실린더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메커니즘을 조금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복잡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뺑뺑뺑 돌고 있고, 우리 그 전축에 보면은 핀 딱 꽂아 놓으면 이제 뺑글뺑글 돌면서 음악이 재생이 되잖아요. 내나 그런 것처럼 이 읽기 쓰기 헤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자료를 찾는 거고, 이 스핀들이 이게 돌리면서 이게 회전을 하면서 찾게 되지요. 그래서 이 정도 메커니즘을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자료를 찾는 그 속도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배울 텐데, 그 외에 어쩌다가 한 번씩 이런 문제가 튀어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따로 공부할 필요 없고, 그냥 상식선에서 방금 본 이런 원리를 뭐 자세히 기계과도 아니고 자세히는 알 필요도 없지만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이제 풀리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이제 동선 크기가 1kB고 이동 헤드 디스크의 데이터 액세스 시간과 고정 헤드 데이터 액세스 시간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거는 이제 탐색 기간, 그 다음에 디스크 회전 지연 시간, 그 다음에 1kB 이제 전송하는 시간, 이렇게 세 개가 주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처음 보더라 하더라도 회전 지연 시간을 말 그대로 이게 도는 시간이죠.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고, 탐색 시간은 이제 이 헤드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입니다. 왔다 갔다 했을 때 지연되는 시간이 이제 탐색 시간이고, 그 전송 시간은 말 그대로 찾았을 때 이걸 이제 전송하는 그 시간을 말하지요.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구해야 되는데, 이동 헤드와 고정 헤드. 이동 헤드는 이제 헤드가 왔다 갔다 하니까는 탐색 시간이 포함이 되겠지요. 탐색 시간이 포함되고 당연히 디스크 회전 시간이 포함이 돼야 되고 조정 시간 당연히 포함되어서 이 세 개를 다 더하면은 이동 헤드 디스크의 이제 데이터 액세스 시간이 될 거고, 고정 헤드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암이 안 움직이고 헤드가 일정 고정이 돼 있단 말이잖아요. 고정이 돼 있으면 필요한 시간은 회전 시간밖에 없어요. 회전 시간과 이제 전송하는 시간. 그래서 이제 회전 시간과 그 1kB 전송 시간 이거 두 개를 더한 값이 고정 헤드 데이터 액세스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딱히 뭐 공식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동 헤드는 이 세 개 다 더한 거 66.96. 그 다음에 그 고정 헤드 데이터 액세스 시간은 이 두 개만 더한 거. 탐색 암이 움직이는 거, 그 헤드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시간을 빼고 남은 것들 이 두 개를 더한 값.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이런 게 잘 출제는 되지 않는데 이런 게 나오더라도 긴장하지 마시고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 어렵지 않거든요. 알고 보면은 이렇게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디스크 스케줄링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디스크 스케줄링은 말 그대로 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이제 처리하는데 관련된 이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그런 알고리즘을 말하겠죠.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FC, FS. 이걸 먼저 보면은 FC, FS는 이제 First Come, First Served, 뭐 선입 선출이죠. 선입 선출처럼 이제 선입 선출인데 이거는 이제 디스크 스케줄링의 가장 간단한 형태다. 말 그대로 먼저 처리하라고 요청 들어온 거를 먼저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 대기 큐, 디스크 큐에 이런 순서대로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 순서대로 처리를 하면 돼요. 이 순서대로 처리를 하면 되고, 이렇게 플래터가 이래 있고, 그 위에 이제 자료들이 있겠죠. 헤드가 있고, 헤드의 처음 위치는 이제 53mm 때, 이제 보통 헤드의 이동 거리를 이제 많이 묻습니다. 문제에서. 많이 묻는 게 아니고 이것밖에 안 물어요. 헤드의 이동 거리. 이동 거리를 어떻게 하냐. 처음에 이제 위치가 53에서 처음 처리해야 될 게 이제 98이죠. 98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98로 이동을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이제 98-53이 되겠죠. 그 다음 작업 요청 들어온 거는 183. 183까지 이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동 거리 더해주고 183 다음에 이제 37. 37은 여기 있으니까는 헤드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이 거리는 183-37이 되겠고 그 다음에 122. 그 다음 작업 요청 들어온 게 120이니까는 헤드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 거리를 더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14. 14가 있는 쪽으로 또 헤드가 이동을 하면서
이 거리가 더해지고 그 다음에 14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 124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65는 여기 있으니까는 여기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7로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래서 이 값들을 이동 거리를 다 더해주는 게 이제 전체 이동 거리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걸 묻는 문제들이 보통 나와요. FCFS는 근데 이제 직관적으로 이렇게 볼 때 헤드 움직이는 거 보니까 뭔가 비효율적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이제 좀 더 배울 텐데 기출 문제는 FCFS에 관련된 문제는 이 문제밖에 없던데 제가 방금 드린 예시랑 같아요. 대기큐 가능하면 다르게 해서 한 번 더 풀어보고 싶은데 방금 본 예시는 이제 공룡책 그 전에 운영체제 저번 시간에 처음 할 때 이제 이 책을 기준으로 수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나온 예시가 그대로 기출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답은 뭐 640입니다. 같은 거니까는. 그 다음에 스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캔 알고리즘 이제 디스크의 한쪽 끝에서 시작해서 다른 끝으로 이동하면서 가는 길에 있는 요청을 모두 처리하는 걸 말해요. 요청한 방금 거는 요청한 순서대로 왔다 갔다 했는데 한번 쭉 지나가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엘리베이터가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30층이다. 1층에 내려간다고 1층 버튼 누르는 상태에서 쭉 내려가는데 중간에 내보다 늦게 누른 사람이 만약에 4층을 눌렀다면 1층에 갔다가 4층 가는 게 아니라 가는 길에 4층에서 문을 열고 지나가지요.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엘리베이터의 알고리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디스크 큐의 내용은 아까랑 똑같이 해놨고 내가 대신에 이거는 지나가면서 처리하기 때문에 방향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이제 헤드는 이제 용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처음 위치는 53이고 그래서 이제 플래터 위에 이렇게 있고 지금 이 작업 큐를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정해놓고 처음 이동 방향은 영쪽입니다. 0이 왼쪽이라고 치고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지나가면서 싹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53에서 시작해서 0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쪽에 있는 걸 싹 처리를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이동 거리는 53에서 14까지니까는 이게 이동 거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까지 왔으니까 이제 반대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반대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싹 처리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동 거리는 14에서 183까지 해서 이동 거리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방금 F5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아지죠. 이동 거리가 208입니다. 이런 식으로 스캔은 이렇게 어찌 보면 더 간단하죠. 계산하기는. 그러면 기출 문제를 보면은 디스크 스케줄링에서 스캔 기법을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작업 대기 큐의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해 헤드의 총 트랙 이동 거리는 단 초기 헤드의 위치는 30이고 현재 0번 트랙으로 이동 중이다. 왼쪽으로 이동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일단은 그래야지요. 배치를 해놓고 보면은 이제 처음 이게 7, 46, 그 다음에 15, 38, 3 이렇게 있다. 초기 위치가 30이니까는 여기가 30이겠네요. 여기가 30이고 방향은 이제 0번 쪽으로 이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총 이동 거리니까는 30에서 쭉 3까지 가면서 처리를 하면서 가겠지요. 3까지 가면은 여기에서 30에서 3까지의 거리는 30-3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38과 46을 처리를 할 텐데 이까지의 거리는 46에서 3을 뺀 것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27 플러스 이거는 43이 되니까는 3, 70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제 정렬을 해놓고 이렇게 거리를 계산하면 됩니다. 현재 위치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C스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스캔의 C는 이제 서큘러라고 이게 뭐 돌아온다, 뭐 회복, 뭐 이런 뜻입니다. C스캔은 이제 각 요청에 걸리는 시간을 좀 더 균등하게 하기 위한 스캔의 변형인데 어떤 거에 균등하게냐면 지금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헤드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처리를 하잖아요. 여기 이제 작업들을 처리를 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가면서 또 있는 거를 처리를 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처음 시작 위치에서 이렇게 가는 동안 이때쯤에 이제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오른쪽 끝에 있는 거는 다시 이제 처리를 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얘보다 늦게 작업 요청이 들어와도 그 전에 처리가 먼저 되고 얘는 너무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워서 다시 보면은 스캔과 같이 C스캔은 한쪽으로 헤드를 이동해 가면서 요청을 처리하지만은 한쪽 끝에 다다르면 다른 반대 방향으로 헤드를 이동하여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했던 자리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동작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디스크에 있는 Q는 이제 아까랑 똑같고요. 헤드의 처음 위치는 53, 헤드는 이제 0, 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지금 위에 있겠지요. 여기 있는데 헤드가 이제 0으로 이동하면서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스캔은 아까 스캔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처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헤드가 이동은 하는데 처리는 안 하고 그냥 이동만 하고 끝에 가서 다시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거리는 지금 처음에 53에서 14 가는 이동거리와 그 다음에 14에서 183까지 가는 이동거리, 그 다음에 183에서 65까지 가는 이동거리, 이렇게 해서 이게 총 이동거리가 됩니다. 이거 계산을 하면 이제 326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이것도 보면은 현재 헤드의 위치가 50에 있고 현재 위치가 50이고 요청 대기열의 순서가 다음과 같을 때 C스캔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의한 헤드의 총 이동 거리는 얼마인가? 단 현재 헤드의 그 이동 방향은 안쪽이며 안쪽의 위치를 0으로 가정한다 해서 이것도 한번 풀어보면은 일단은 이제 왼쪽이 0이라 치고 보자. 제일 큰 게 200이네. 끝에 있는 게 200. 끝에 있는 게 200이고 현재 위치가 50. 50이면 여기쯤이 되겠지요. 50. 여기가 헤드의 현재 위치. 제일 작은 값이 0. 구하는 게 이제 헤드의 총 이동 거리니까는 자잘한 거 다 적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일 오른쪽이 200이고 그 다음에 50보다 살짝 큰 게 어디 있지? 50에서 그냥 다 적을까? 40. 100은 여기쯤에 쓰고 180, 40 썼고 120, 0, 130, 70도 있고 70, 80도 있고 150도 있고 여기에 150도 있고 그 다음 200 이렇게 되죠. 그러면 0으로 이동을 하면은 요동으로 이동을 하면서 얘네들을 다 처리를 하겠지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50-0 이거에서 그 다음에 일단 처리는 안 하지만 오른쪽 끝까지 가겠지요. 헤드가 200 끝까지 간다. 그러면은 그 다음 이동 거리는 200이 되겠지요. 뭐 200-0 여기서 이제 70까지 이동을 하면서 얘네들을 처리를 하면서 가겠지요. 그러면은 이 길이는 200-70 이렇게 되겠지요. 그러면은 50 플러스 200 플러스 이거는 130 얘네들을 다 더하면은 이거 두 개 더하면 330에 380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C스캔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한쪽 방향으로
이동 방향이 한쪽일 때만 처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보면은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괜히 헷갈리실까봐. 스캔하고 C스캔은 지금 조직 응용 기사에서 이렇게 그 문제도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룩이랑 C룩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셔도 되고 뭐 무시하셔도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스캔하고 C스캔은 정확하게는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이걸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직 운용 기사에서는 그 지금 스캔하고 C스캔을 지금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으니까는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알고리즘인 SST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STF는 이제 Short Seek Time First라고 해서 지금 헤드에서 가장 가까운 걸 먼저 처리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이 알고리즘 이게 다고, 일단은 그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번 보면은 이제 디스크 큐에는 이제 작업 대기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있고, 헤드의 처음 위치는 53일 때 이렇게 해서 이제 가까운 걸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헤드가 이제 처음 위치가 53이니까는 여기서 제일 가까운 게 옆에 65죠. 65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제 거리 계산을 하고, 그 다음 제일 가까운 거는 67이겠지요. 67을 처리하고, 그 다음 이 위치에서 제일 가까운 거 37하고 98 중에서 가까운 데가 37이니까는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 가까운 데는 이 14와 98 중에서 가까운 데 14로 이동을 해서 처리를 하고, 이번에는 이제 98로 이동할 수밖에 없겠지요. 98에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 122 처리를 하고, 124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183 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의 헤드의 위치에서 제일 가까운 걸 먼저 처리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뭐 이거는 이제 조금 계산하는 게 좀 더 번거로워지는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는. 지금 SSTF의 그 특징은 이제 가운데에 있는 트랙에 이제 가운데에 있는 게 안쪽이나 바깥쪽에 있는 것보다 이제 서비스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가 되고, 그래서 이제 헤드에서 이제 멀리 떨어진 거는 이제 기아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아 상태란 이제 배고픈 거, 그 할당을 못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하죠. 이거는 저번 시간에 한번 이런 용어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교착 상태라든지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프로세서들이 이제 그 자원을 못 받고 계속 오랫동안 대기하고 있는 상태를 기아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기출 문제를 보면은 사용자가 요청한 디스크 입출력 내용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있고, 이때 SSTF 스케줄링을 사용한 경우에 처리 순서는 단 헤더의 현지 위치는 53이고 제일 안쪽이 1번, 바깥쪽이 200번 트랙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는 이제 그 이동 거리가 아니라 그 실행 순서를 이제 이렇게 나열해 놓는 거네요. 그러면 일단은 디스크 스케줄링 문제는 무조건 이제 정렬해서 써야죠. 처음 위치가 이제 53. 처음 위치가 53이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일단 얘를 순서대로 적을게요. 98을 한 여기쯤 98. 그 다음에 183이 제일 크네. 183을 끝에 죽고 183. 그 다음에 37은 여기쯤에 있을 것 같고 37. 그 다음에 122를 여기다 쓰고 122. 그 다음에 14를 여기 쓰고 124. 그 다음에 65는 여기쯤에 65. 그 다음이 67.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 놓고 문제를 풀 때는 색깔을 바꿔서 처음 위치가 이제 53입니다. 처음 위치가 53이고 여기 53이고, 그러면 이제 처음은 무조건 53이죠. 1, 2, 3, 4 다 53이네. 53이고 여기서 이제 가까운 거 65가 가깝냐 37이 가깝냐 보자. 한 번에 탁 안 돌아오노. 계산을 하면은 65에서 53을 빼면은 보자,
2, 10이고 53에서 37을 빼면은 6, 16이네. 16이니까 65가 더 가깝네요. 그럼 그 다음 거는 65. 바로 답이 나와버렸네. 답은 1번이네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65로 이제 이동을 했고, 현재 위치는 이제 65고, 65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 67과 37. 당연히 67이 가깝겠지요. 67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 67. 그러면은 67 맞고, 그 다음 67에서 이제 98과 37 중에서 가까운데, 67에서 98은 보자. 빼면은 31이고, 67에서 37을 빼면 30이니까는, 이 37이 더 가깝네. 그 다음에 37로 가고, 37에 있을 때는 이제 가까운 거는 이제 14. 그 다음은 이제 14로 가고, 14에서는 이제 순서대로 가면 되겠네요. 그 다음 남은 거 98 갔다가 122, 124, 183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면 됩니다. SSTF는 이렇게 순서도 쓸 줄 알아야 되고, 이게 이제 그 이동 거리로도 되니까, 이동 거리는 아까 예시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그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디스크 스케줄링 중에서 이제 다른 것들, 기타, 이 두 가지는 좀 알고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 SM바 스케줄링은 이제 기출된 적도 있고, 이거는 이제 그냥 그 알고만 있으면 돼요. 이런 게 이런 거다. SM바는 이제 탐색 시간 최적 파군이 아니라 이제 회전 지연 시간 또 최적화하고자 하는 최초의 알고리즘입니다. 우리가 지금 봤던 거는 지금 배웠던 거 몇 가지를 배웠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헤드의 이동에 관련해 가지고 헤드가 이제 이동을 하는 거에 대한 그 탐색 시간을 이제 어떻게 줄여보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었고, 아까 전에 그 하드디스크 구조를 이래 볼 때 이 암에 있는 그 뭐고 이게 핀, 이거 헤드의 이동 이것만 고려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이 스핀들이 이제 돌아가는 속도 이것도 고려를 한 거지요. 이것까지 고려한 게 SM바다.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LTF는 그 디스크 헤드가 특정 실린더에 도착하면은 그 실린더 내 여러 트랙에 대한 요청들을 검사한 후에 회전 지연, 이것도 회전 지연 시간이 가장 짧은 거.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겁니다. 헤드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 실린더가 돌아가는 회전의 지연 시간을 고려한 거죠. 이것도 가장 짧은 요청부터 서비스를 하는 게 SLTF라는 거. 이거는 이 정도로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 디스크 스케줄링 기법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글이 되게 길지요. 뭐 헤드가 뭐 진행하는 뭐 어쩌고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회전 지연 시간이 있으니까는 방금 본 SN바흐나 SLTF인데 여기에서 있는 건 이제 SN바흐 스케줄링이니까 이제 답은 2번이 됩니다. 나머지 이걸 처음 본다 하더라도 SSTF나 FCFS는 어느 정도 알고 하니까는 답은 뭐 2번 이렇게 하면 돼요. 회전 지연 시간은 그 기사 수준에서 이거를 고려할 수 있는 그건 수준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뭐 이런 걸 고려한 알고리즘이 이런 거 있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운영체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운영체제의 이제 고급 기능과 운영체제 활용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배워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